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카르타고 이야기는 모두 거짓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은 카르타고인이 아니었거든요.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 들어보셨죠? 800년 동안 지중해를 지배한 제국이 남긴 책이 단 한 권도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전쟁 패배가 아니라 기억 자체를 말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승자는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한 뒤 역사책에서도 지워버렸거든요. 칼로 먼저, 그 다음엔 펜으로 말이죠. 오늘은 승자가 어떻게 역사를 지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튀니지 해안을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었죠. 지름이 300m가 넘는 완벽한 원이었고 중앙에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카르타고의 군사 항구였습니다. 220척의 전함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회전식 도크 시스템이었죠. 중앙의 섬에 제독이 서면 모든 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설계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기밀을 지키기 위한 구조였던 거죠. 문제는 이런 혁신적인 항구 설계가 로마의 어떤 역사책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의 업적은 기록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2010년대 들어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카르타고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골들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카르타고인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유럽의 유전자가 섞인 다민족 사회였던 겁니다. 로마 역사가들이 묘사한 단일 민족의 야만적인 페니키아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지중해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제 무역 도시였던 거죠. 현대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1971년 시칠리아 마르살라 해안에서 카르타고 난파선이 발견됐는데 이후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체 각 부분에 페니키아 문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알파벳과 숫자로 된 표시들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조립 지침서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배를 공장에서 부품별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형 생산 시스템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배의 뼈대는 A 작업장, 선체는 B 작업장, 돛대는 C 작업장에서 각각 만들어져서 항구로 운반됐습니다.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카르타고가 45일 만에 220척의 전함을 건조했다고 기록했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듈형 대량 생산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조립 라인을 발명하기 20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카르타고가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설명하는 문서는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아요. 기원전 146년 봄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카르타고 성벽을 뚫었습니다. 3년간의 포위 공격 끝에 말이죠. 성벽이 무너지자 거리마다 전투가 벌어졌고 6일 동안 조직적인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수만 명이 죽었고 비슷한 규모의 생존자들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7일째 되는 날 로마 군인들은 특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중앙 도서관이었죠. 거기엔 800년 역사가 담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항해일지, 무역계약서, 역사서, 시가집, 종교문헌, 과학 논문, 법률 문서들이었죠.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그 순간 로마군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서적들은 로마의 북아프리카 동맹국 왕들에게 분배됐다고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로마는 왜 그 귀중한 지식들을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리스 도서관을 점령했을 때는 모든 책을 로마로 가져가서 열심히 번역하고 보관했거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메로스의 책들은 로마 귀족들의 필독서가 됐죠. 하지만 카르타고 책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마 동맹국들에게 넘겨진 그 방대한 문서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부 사라졌습니다. 21세기인 지금까지 카르타고인이 직접 쓴 책은 단 한 권도 발견되지 않았죠. 농업에 관한 마고라는 사람의 저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것도 원본은 없고 로마인들이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한 몇 줄이 인용문만 남아 있습니다. 포도를 말려서 달콤한 와인을 만드는 방법, 올리브 기름 짜는 법 같은 실용적인 내용이었죠. 정치나 역사, 철학은 단 한 줄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3000년을 지속했고 우리는 지금도 그들의 파피루스 문서를 수천 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부터 시작해서 수백 편의 희곡과 철학서가 남아있죠.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지만 그들의 기록 일부는 그리스어 번역본으로라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다릅니다. 800년 동안 지중해 절반을 장악했던 해상 제국인데 그들이 남긴 문학 작품이 단 한 편도, 역사서가 단 한 권도 없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파괴였죠. 로마는 카르타고의 물리적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관점, 그들의 기억까지 완전히 지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 문명을 통째로 침묵시킨 거죠. 오늘날 우리가 카르타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로마인들이 쓴 책에서 나온 겁니다. 폴리비우스, 리비우스, 아피아누스, 플리니우스, 디오도루스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두 로마 편에 선 역사가들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고 일부는 로마군을 따라다닌 종군 기자였습니다. 카르타고인의 관점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오직 나치 독일이 쓴 기록으로만 알아야 한다면요? 한국전쟁을 북한 측 기록으로만 배운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카르타고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적의 눈으로만 그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에 대해 뭐라고 썼을까요?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카르타고인들이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야만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카르타고 상인들이 지나치게 탐욕스럽고 거래에서 신의가 없다고 썼죠. 역사가 리비우스는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을 천재이긴 하지만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2000년 넘게 역사 교과서에 실렸고 20세기 초반까지도 사람들은 이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사악한 제국이고 로마는 그들을 물리친 정의로운 문명 수호자라고 믿었던 거죠.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역사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토페트라고 불리는 유적지가 카르타고와 다른 페니키아 도시들에서 발견됐는데 여기에 어린이들의 화장된 유골이 담긴 항아리들이 수천 개 묻혀 있었습니다. 로마 기록대로라면 이건 대규모 아동 재물 의식의 증거였죠. 20세기 초중반 고고학자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밀한 골격 분석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골의 상당수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신생아이거나 심지어 사산아였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30%에서 40% 사이였거든요. 현대의학이 없던 시대니까요. 카르타고인들은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을 일반 묘지가 아닌 신성한 장소에 따로 안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게 일찍 돌려보낸다는 종교적 의미였을 거죠. 물론 일부 유골에서는 의도적 희생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로마 기록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낮았고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극단적 의식이 설령 존재했다 해도 그게 카르타고만의 특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 고대 근동 지역 곳곳에서 비슷한 관습이 있었다는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가 있거든요. 구약 성서에도 모압 왕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맏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도 아가멤논이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자체도 초기에는 인간 제물 의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갈리아인 남녀와 그리스인 남녀를 산채로 땅에 묻는 의식을 행했다는 리비우스의 기록이 있거든요. 하지만 로마는 자신들의 이런 과거는 슬쩍 넘어가면서 유독 카르타고의 의식만을 반복해서 과장되게 끊임없이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적을 악마화해야 정복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 차례의 대전쟁을 치렀습니다.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군 수만 명이 해전에서 익사했죠. 2차 전쟁 때는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본토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15년 동안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이탈리아 남부를 유린했고 칸나의 전투에서는 로마군 7만 명이 하루 만에 전멸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까지 전사했죠. 로마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가 이겼을 때 그들은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 전체를 학살하거나 노예로 팔아야 하는가? 왜 그들의 땅에 소금을 뿌려서 다시는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야 하는가 말이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면 적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악마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체계적으로 카르타고를 악마로 만드는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상인들, 신이 없는 거짓말쟁이들, 자식을 불에 태우는 괴물들이라는 이미지가 반복되면서 로마 시민들은 카르타고 파괴가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게 됐죠. 그리고 이 서사는 200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19세기 유럽 역사가들도 여전히 카르타고를 야만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명으로 묘사했거든요. 반면 로마는 법과 질서, 문명을 가져온 영웅으로 그려졌죠. 이게 바로 승자가 쓴 역사의 힘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내러티브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내러티브를 반박할 카르타고의 목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카르타고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됐거든요. 1972년 유네스코가 카르타고 구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국제 고고학 팀들이 튀니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로마 역사가들이 묘사한 도시와는 많이 달랐죠. 정교한 도시 계획, 발전된 상하 수도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공공 목욕탕,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된 저택들도 발견됐죠. 특히 주거 지역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카르타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당시 로마보다 높았다는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집집마다 개인 화장실이 있었고 실내 배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가정에는 난방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로마 제국이 전성기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된 시설들이거든요. 항구 시설을 분석한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원형 군사 항구는 단순한 정박지가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해군 기지였습니다. 각 도크마다 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경사로가 있었고 선체를 수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마련돼 있었죠. 중앙섬에는 제독 지휘소가 있었는데 이 건물의 2층에서는 항구 전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항공모함의 함교와 비슷한 개념이었던 거죠. 상업 항구는 더 컸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계됐는데 동시에 수백 척의 상선이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부두마다 창고가 연결돼 있었고 화물을 효율적으로 싣고 내릴 수 있는 크레인 시스템도 있었죠. 이건 18세기 유럽 항구들보다 더 체계적인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시설과 기술에 대해 로마 역사가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르타고의 부와 무역은 인정했지만 그 이면의 기술력과 조직력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거죠. 적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건 자신들의 승리를 덜 빛나게 만드니까요. 비문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카르타고와 다른 페니키아 도시들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비문을 분석한 결과 카르타고 사회의 실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비문들은 대부분 묘비나 봉헌문이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여성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여성 상인들, 재산을 소유한 여성들, 심지어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여성 사제들의 기록이 있었죠. 이건 같은 시기 그리스나 로마보다 훨씬 진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여성이 법적으로 독립적인 재산권을 갖지 못했거든요. 언어학적 연구도 카르타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페니키아 알파벳을 분석한 결과 이게 단순히 무역을 위한 실용적 도구가 아니라 고도로 발전된 문자 체계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22개의 자음 문자로 구성된 이 알파벳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표현력이 뛰어났죠. 그리스인들이 이 알파벳을 가져가서 모음을 추가해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었고 이게 다시 로마로 전해져 라틴 알파벳이 됐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알파벳의 원조가 바로 페니키아 그리고 카르타고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업적을 로마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죠. 최근에는 DNA 연구가 또 다른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들에서 고대 카르타고인들의 유전자를 현대 지중해 지역 사람들과 비교했는데 카르타고인들의 유전적 유산이 북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남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포르투갈과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도 나타났죠. 이건 카르타고가 단순히 무력으로 지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이주하고 정착하고 현지인들과 섞이면서 문화적으로 융합된 제국이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식 정복과는 다른 방식이었던 거죠. 로마는 군대를 보내 점령하고
세금을 거뒀지만 카르타고는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카르타고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의 꿈과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로마와의 전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말이죠.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을 때 병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카르타고 시민들이 로마군의 포위 공격을 견디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요. 이 모든 건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로마의 시선으로 필터링된 카르타고뿐입니다. 마치 한쪽 눈을 가리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죠. 깊이감과 원근감을 잃어버린 평면적인 그림만 남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고대 역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원칙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거든요. 현대에도 전쟁이 끝나면 승자의 서사가 교과서에 실립니다. 패자의 관점은 억압되고 지워지고 왜곡됩니다. 카르타고의 사례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철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죠. 한 문명 전체의 목소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2000년 동안 사람들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역사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왜곡됐을까요? 어떤 문명의 이야기가 또 침묵 속에 묻혀 있을까요? 누구의 관점이 배제됐고 누구의 업적이 과소평가됐을까요? 카르타고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책을 읽을 때 항상 물어야 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누가 썼나?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썼나? 빠진 부분은 없나? 다른 관점은 어디 있나? 고고하게 알려주는 물리적 증거와 역사책이 말하는 이야기가 일치하나 하고 말이죠. 카르타고의 유적들은 여전히 튀니지 땅 아래 묻혀 있습니다. 발굴된 건 전체의 10%도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언젠가 카르타고인이 직접 쓴 문서가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지하 도서관이나 봉인된 방에서 기적적으로 보존된 파피루스나 점토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2000년 만에 처음으로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퍼즐 조각들만 가지고 진실을 추론해야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 비문, 유골, 건축물, 그리고 적이 쓴 역사책 말이죠. 이것들을 조합해서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카르타고는 침묵당했지만 어쩌면 세 번째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고고학과 과학기술이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되살리고 있으니까요. 비록 불완전하고 파편적이지만 적어도 로마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역사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기억은 쉽게 조작되고 서사는 언제나 정치적이며 침묵 또한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요. 카르타고의 침묵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의심하라고, 질문하라고, 다른 목소리를 찾으라고. 그게 바로 승자가 쓴 역사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